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년재산관리와 관련된 법률 중 제3강 노년 피싱과 차명계좌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피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피싱은 프라이빗 데이터, 즉 개인정보의 앞글자인 P와 낚시의 피싱을 합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가짜 금융기관 웹사이트나 위장 메일을 이용해서 개인 인증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계좌 정보, 이런 개인정보들을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사이버 범죄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그 피싱의 앞에 음성이라는 의미의 보이스를 붙여서 만들어진 합성어이고요. 음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라는 뜻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기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피싱은 우선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피싱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본인이 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나의 자녀나 손자녀로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지인들이 유괴된 것으로 행세를 해서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대출 저금리 사기가 있는데요. 저금리 대출을 제안한 후에 휴대폰에 어떤 앱을 설치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앱은 이제 금융기관의 어플이 아니고 설치가 되는 순간 해당 핸드폰에서 입력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설치자의 컴퓨터로 전송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또한 사기에 이용이 됩니다. 또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 계좌라든지 이러한 등의 발언을 통해서 겁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현금을 이출해서 어디에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사기가 많죠. 그리고 문자 스미싱도 요즘 많이 유명합니다. 이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택배나 금융기관 아니면 정부기관 이런 것들을 사칭을 해서 어떤 문자를 보내고 굉장히 눌러보고 싶은 멘트를 써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카드로 130만 원이 결제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통해서 확인해라 하면서 링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 카드가 도용이 됐다고? 하면서 눌러보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앱 설치와 비슷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싱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지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금이체 또는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면 이는 무조건 무시를 해야 되는 게 답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경찰, 검찰, 금감원 이런 곳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웬만하면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부 무시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금리 대출 위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선입금을 요구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는 응하지 말고 한번 의심을 하고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고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무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오는 링크는 반드시 인터넷을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 자녀나 지인 좀 잘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한 후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이라면은 확인을 해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누르지 말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이 납치되었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식의 전화가 왔을 때 당황해서 일단 요구하는 치료비 아니면 합의금 이런 것들을 줘버리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당황하더라도 다시 한번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우선은 112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대응 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경우에는 그 범죄의 주체가 되는 정범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대응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정범이 해외에 있더라도 현금을 운반하는 현금 수거책 아니면은 범죄 피해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유인책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하위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에 있는데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범들인 하위 조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대하여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연대 책임이라는 것은 3명의 공범이 있을 경우에 3명 모두에게 동시에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3명 중 1명에게 전액을 청구하더라도 그 1명은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을 잃었을 때 비록 하위 조직원이 책임이 일부 감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감경되더라도 80%, 70% 수준까지는 그 하위 조직원인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미성년자거나 아니면은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면 그 부모들이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려고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범죄를 통해서 누적해 놓은 수익금이 있다면 그 수익금을 뺏어올 수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명 계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길 가다 보면은 뭐 통장 삽니다, 예금 통장 삽니다, 저축 통장 삽니다, 뭐 이러한 전단지나 뭐 명함 카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선 차명 계좌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명 계좌란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 가족 간에 가족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계좌를 좀 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인의 계좌를 통화한 경우에는 보통 대포통장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서 보이스피싱 범죄나 아니면 뭐 테러 자금, 그 가상자산을 이용한 뭐 범죄 아니면은 마약 대금 이러한 중범죄까지 연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법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는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 중 1호에는 바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가 되어 있고요. 3호를 보시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 매체라는 것이 바로 통장 아니면 통장에 접근할 수 있는 카드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계좌를 넘긴다는 것은 접근 매체를 양도를 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 관련 법률로 금융실명법이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에는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 재산의 은닉 혹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 세탁 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특금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불법 재산 은닉 혹은 테러 자금 조달 행위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고요. 뒤에서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라는 문장을 통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금융 실명 거래를 타인 명의로 하면은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요.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위의 저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서 실제 형벌 조항까지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경우 나도 모른 채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되어서 역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만 있었어도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할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은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신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바로 이러한 마음이 미필적 고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계좌를 모르는 사람에게 100만 원, 500만 원을 받고 넘겼을 때 이게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넘어갔다면 나는 이제 그 범죄의 공범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보이스피싱이라 마약 이런 온갖 중대한 사회 범죄의 공범자가 되어서 처벌이 되거나 혹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선 피싱은 다양한 수법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수법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수법들마다 있는 예방법들도 미리 잘 숙지를 하셔서 좀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에 하나 그 사기를 당하실 경우에 이제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자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서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즉각 신고를 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명 계좌는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 계좌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돈을 받건 부탁을 받건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만에 하나 이미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